지훈이가 지난번 요정식탁에서 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영감을 준 사람이 하정우 씨 아니었나? 저는 엔간한 작품 회의를 다 들어가요. 지훈이는 참견이 조금 세네요. 난 비행기 너무 재밌게 봤어. 롤러코스터. 어디에요? 어디에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오라메디 광고를 그 컨셉으로 찍었더라고요. 다음에 비스티 보이즈. 코파 출신이다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돌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6월이네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비가 와서 오늘 날씨가 이 바람이 너무 기분 좋은 시원함을 담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는 캠핑을 가야 되죠. 예. 캠핑. 오늘 모실 손님은 이렇게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처럼 영화계에 등장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영실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아닐까. 제가 그런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예. 오늘 하정우 씨의 이야기 이렇게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침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샤크닌자 푸디맥스 그릴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캠핑하고 싶어. 하지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귀찮고 나 캠핑 요리하고 싶어. 하지만 막 장작을 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못 꺼려 하셨던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실내에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연기가 많이 안 나서 실내에서 한번 그런 캠핑 분위기 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이게 왜냐면 연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260도씨 사이클론 에어가 돌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이렇게 안 뒤집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놔두고 오븐처럼 그냥 이렇게 덮어놓기만 하면 밑에 부분까지 다 익혀지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저도 지금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릴만 있는 게 아니라 에어프라이어, 로스트, 베이크, 건조, 재가열까지 기능이 사실 꽤 쓸만한 게 많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담하고 주방에 놓고 쓰기에 너무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소금 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후추, 그리고 올리브유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즐거웠던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리용 프로브. 이게 뭐냐면 이 고기 안에 온도를 보통은 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예술이다. 딴 거 하다가 한번 돌아와서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건 리얼입니다. 진짜 연기가 안 나네. 이 판에 닿았으니까 연기가 나야 되거든? 근데 안 나네. 공기청정기가 있나? 이제 끝났어. 봐봐. 땡겨. 야, 대박. 대박. 봤어?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딱 우리가 원하는 굽기야. 안에 육즙이 그냥 막 육즙이 그대로 아까 잘랐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 진짜 광고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해준다. 이거 진짜 광고 아니라 진짜 진짜 잘 된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고기는 진짜 굽는 게 단데 그냥 굽는 걸 이렇게 해주면 야, 대박이다. 그냥 사세요. 정말 너무 좋네요. 그냥 딴 말 필요 없이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잘 구워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게스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놓고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편하게 가족들 그냥 주말에 같이 식사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수고스러움도 좀 줄이고 지금 설거지 내용 뭐 내가 홈쇼핑도 아닌데 뭐 그것까지 보여줄까? 근데 설거지도 되게 간편하네요. 맞다. 와, 키가 되게 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꽃도.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예. 좀 꺾어왔습니다, 꽃 좀.
드디어 진짜? 뵙네요. 드디어 뵙네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크구나. 네. 저 많이 보던 느낌인데. 주지훈이요? 들어오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약간 미술적으로 준비했어요. 아 예. 미술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만났었어요, 그렇죠? 네. 만났어서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사실 몰라봤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저는. 왜 하정우 씨를 못 알아봐요?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워낙 쿨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화정우인 줄 모르고. 네. 목소리 들으면 딱 쳐다보죠. 그치. 사실 어떻게 만났는지는 제주도에서 어느 술집 오마카세 고깃집. 돼지고기 오마카세. 2층에 있는. 거기를 다른 일행가 오고 네. 나는 다른 일행가 갔는데 사실 나는 전혀 못 알아봤던 거야.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막 이랬는데 누가 샴페인을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어디예요? 어디서 서울에서 난 줬다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인사를 드릴 타이밍을 너무 놓쳐가지고 또 말씀 중이시고 또 그래서 너무 또 인사도 못 드린 거에 대한 죄송함으로 제가 그 셰프님한테 말씀드려서 안부 전해달라고. 그 셰프한테 네. 원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도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소개받아서 간 데예요. 아. 그때 한창 수리남 찍을 때. 그게 수리남이었구나. 네. 그때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그러고 나서 똑같은 샴페인 하나 맡겨놨어요. 아. 촬영 때문에 내려와 계시다고. 그래서 네. 그럼 다시 오시면 꼭 그 샴페인을 네. 나도 못 알아봤다고. 그리고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장혁재 대표 통해서 전화 통화. 얼마 전에? 2주 전에. 2주 전에. 네. 네. 좀 얼굴을 좀 먼저 보자. 그랬더니 아니다. 그쵸. 근데 제가 그날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초면에 귀 빨개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현정 누나도 되게 반갑게 봤어요. 연락 못한 지 오래돼가지고. 정말. 네. 며칠 전에 미피아체 가셨더라고요. 네, 저도 잘 갔는데. 알고 있어. 네. 요정 씨 타고 좀 봤었어요. 그래서. 네. 지훈이 편 봤고 현정 누나 편 봤고 승우 나온 거 봤고. 네. 승우랑 그러면 친구인가요? 승우 아니에요. 저보다 한 학번 밑에요. 조승우가. 근데 승우랑도 연락 못한 지 한 몇십 년 됐죠. 그냥 마음만 친한 거예요. 승우도 그렇고 현정 누나도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연락 못한 지. 네. 한때 전화가 없었잖아요. 핸드폰 전화가. 맞아. 그때 연락이 끊겼어요. 그 정도로 친했었는데 현정 누나랑. 그래도 어떻게 나와준다 그래서 사실 너무 고마워서. 맛있네요. 맛있네 오늘따라 또. 하정우 배우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하정우 배우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필모를 기본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모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많고 이미 1000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2018년에 최연소 1억 관객 동원 배우가 된 1억? 그러니까 돈으로는 1억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1억 뭐 많은 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둔감해지는 정도. 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내 돈을 내고 영화를 본. 그냥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놀라운. 네, 놀랍고 뭐 제 자신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스코어가 놀라운 거고 그냥 하늘밤의 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뭐 작품이라는 거는 배우로서 작업을 해 나가는 거는 지금 원샷 하신 거예요? 네, 첫째는 원샷 하라고 여러 어르신들한테 배워가지고 네. 첫째는 주로 원샷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샴페인은 주저하지 말고 원샷을 해야 된다. 술을 잘하는. 좋아해요. 네, 샴페인 좋아하고 화이트 와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걱정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나와서 내 얘기들을 할 때 되게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걸 너무 수줍어하는 편인데. 베이시스? 너무 좋아요. 팬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쑥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내 얘기를 잘하는 배우. 전래동화. 네. 그거에 딴 사람보다 되게 잘한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주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영화가 중심으로 이제 필모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제가 올해로 데뷔 22년 차인데 영화 크랭크인 영화를 그 시기에 몇 월에 찍었고 언제 끝났고가 제 20년 동안 20대 이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중심으로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느 집에 살고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영화 작업의 연대 순으로 그게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쉽죠. 네, 기준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가 떠들어? 쿠쿠. 밥이 또 솥밥인가요? 네. 아니 정말 그렇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데뷔가 몇 살 때 한 거죠? 저는 2002년도에 마들렌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제 상업 영화를 시작을 했죠. 그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예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오디션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디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는데. 네, 신민아 조인성, 박광춘 감독님 작품 프리시네마 제작. 그 저희 데뷔작이니까. 그때는 정말 제작사가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이렇게 제작사 위주의 움직임들이 그때 데뷔해서 그때 데뷔해서 이제 그때가 주연이었어요? 아유 그냥 조연 신민아 씨 전 남자친구 역할로 이제 근데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까 VIP 시사에 초대는 받지 못했어요. VIP 시사회 한 날 혼자 오뎅바에서 술 먹었어요. 근데 대학 3학년이야. 네. 그때가 이미 그때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네. 용서받은 자는 그러면요? 용서받지 못한 자. 아 용서받은 자가 그게 아니고 어려워요. 용서받은 자라고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몇 대 맞을래? 그게 촬영은 2004년도에 해서 그건 너무 2005년 11월에 개봉을 했죠. 그게 윤종비 감독이랑 네. 같이 윤종빈 감독이 이제 대학교 1년 후배인데 저한테 이제 한 중편 시나리오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졸업을 한 상태고 윤종빈 감독은 이제 졸업반이었고 그래서 졸업 영화를 한 편을 만들어야 할 시기였고 그래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 끄적끄적 시나리오 이야기도 하고 시나리오 수정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장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총 13개월 동안 이제 촬영을 하게 됐던 거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사실 그때 영화계 안에서 되게 이슈였던 되게 핫했던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졸업 작품이 이렇게 회자될 상황이 아니었거든. 왜냐면 충무로 기획사 영화사들이 워낙 파워가 막강하던 때였었으니까 그렇게 걸출한 작품이 졸업 작품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깐느까지 갔었죠, 그걸로. 주목할 만한 시선의 섹션에 처음 깐느를 갔어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받고 시작할 거란 걸 그때 강의실에서는 알 수 있었을까? 윤종빈 감독이랑 막 그런 시나리오 얘기하고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다만 둘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 전에는 계속 연극 무대 위에 섰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카메라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청난 연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뭐 어떤 컷이 마음에 안 들면 이틀 동안도 찍어요. 왜냐면 학교 장비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게 필름이었어요? 아니 디지털이었어요? 디지털로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될 때까지 서로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카메라 연기에 대해서 제가 딱 연극 연기에서 스위치가 된 것 같아요. 13개월 동안 찍으면서. 윤종빈 감독과 늘 얘기했던 거는 마틴 스콜세지와 로버트 드니로의 관계였어요. 네. 좋아. 네, 비열한 거리를 찍고 성난항소를 찍고 카지노를 찍고 좋은 친구들을 찍었지만 마틴 스콜세지와 코미디 왕도 찍었어요. 네. 그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죠. 그런 것들을 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작품이 주는 힘이 이렇게 컸구나를 다시 알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윤종빈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계속 해왔고 마지막으로 거의 수리남이 마지막이었나? 네. 수리남까지 이어온 그 이야기가 강의실 안에서 그렇게 네.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보면 더 놀라운 거고. 네.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그때 하지만 또 좀 쉽진 않았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로 물론 이제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고 신인상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게 뭐 상업 영화는 아니었고 저예산 영화들을 또 주연을 하면서 그렇게 바로 상업이 필모를 아니었구나. 쌓다가 연속으로 영화가 투자가 안 돼서 엎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두 작품이 연속으로 엎어졌어요. 찍었는데 엎어졌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들어가려고 아예 하다가 펀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찍어야겠다. 인지도를 높여야겠다. 해서 고현정 누나와 함께 히트라는 드라마의 오디션을 보게 됐던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뽑혀가지고 현정 누나 상대역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막상 또 막 고집스럽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여 있는지. 네, 그래서 아 내가 좀 커야 되겠다. 네. 히트 바로 들어갔었던 네.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요? 히트 다음이 바로 추격자였어요. 네. 추격자 비스티 보이즈 멋진 하루였어요. 히트를 찍고 난 다음에. 아줌마 혹시 망치나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그래. 저기 몽둥이는 없고 여기 망치. 미선아 진짜 오빠가 5천만 원 이상으로 잘할 테니까 가서 꼭 좀 해줘. 별게다 매력이다. 그게 몇만씩이죠? 추격자는 507만이 들었고 비스티 보이즈는 뭐 저조했죠. 저조했어요. 70만 들었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오면 하정우 영화는 다 잘 된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그렇죠. 그게 뭘까? 그러니까 왜 다들 하정우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요? 아, 좋아한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왜 날 좋아할까? 뭐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이래. 왜 걱정이야 그게? 그런 의문점? 의문점. 아 근데 왜 제가 그런 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라고 인지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돌이켜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참외인가요? 진짜 비싼 참외. 아 참외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과일이 비싼 건지. 근데 그게 이제 지훈이가 지난번 요정시탁에서 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 영감을 준 사람이 하정우 씨 아니었나? 다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다작도 다작 다작도 다작인데 이렇게 막 스태프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아, 네네. 일단 캐스팅이 되면 그 사무실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네네네네. 저는 앵간한 작품 회의를 다 들어가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감독님이랑 거의 뭐 일주일에 5일씩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캐릭터를 쌓는데 그럼 감독님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기준에서는 그냥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다음에 작품에서 이제 같이 준비를 같이 해 나가는 거죠. 말을 맞추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디렉션도 그러면서 은연중에 디렉션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저도 기억해 뒀다가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하는지 연기할지에 대해서 플랜도 짜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사실은 서로 얘기 안 하고 준비하고 이미 이야기한 걸 가지고선 촬영을 하는 거니까 불필요한 어떤 소비되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렇게 감독이랑 얘기할 때 캐릭터를 구축한다고 할 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건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주연 배우로서 기능적으로 이 영화에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시나리오 안에서.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든 그건 이미 그 전에 제가 거절을 하겠죠. 저랑 안 맞는 역할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1차적으로 서류 심사에서 저희가 이제 통과를 해요. 그걸 그냥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라고 하면 제 서류 심사에서 이제 통과가 된 시나리오 가지고 이제 2차 면접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찍어왔던 작품들의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가 주인공이 하나 혹은 둘이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줘야 돼요. 관객들한테. 사실은 그래서 주연인 거고 사실 그 이야기의 중심을 끝까지 같이 해나가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책임감으로 두 명이에요. 주인공이. 두 명이 그걸 이끌어. 그러면 내가 그 역할에서 그런 기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상대방 배우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혼자 하고 있는데 특히 혼자 원톱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 더 촘촘하게 세심하게 감독님과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나에게 실패를 한 작품이 뭘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선 그어놓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객이 덜 들어도 그것이 작품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업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소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가 또 있는 거고 주인공이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연 배우로서의 이제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랬을 때 단순하게 어떤 예술성,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색깔을 드러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몇백억의 작품의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저희 테이스트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뭐한 70만만 들어와도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영화가 또 있는 거고 그것이 허용되는 영화가 있는 거고 저예산 영화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 들었는데 쉽지 않죠. 300억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끝까지 저는 육개장을 먹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저는 하몽을 먹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그렇죠. 황해는 이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영화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하정우가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너무 궁금한 게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찍으면서도 박찬욱 감독님 사무실에 매일 나갔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매일 옆에서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주지훈한테 들었던 얘기처럼 지훈이도 매일 가서 뭐 미술도 그냥 뭐 이렇게 가서 한번 들어보고 조명일도 한번 들어가서 뭐 콘티도 한번 들어가보고 정말 다 들어가요. 지훈이는 참견이 조금 세네요. 왜냐하면 조명 컨셉 회의한테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배우가 거기 들어가서 물론 조명 감독님이랑 스킨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조금 밑에 블랙천을 좀 깔아줘서 아가미가 요즘에 나왔는데 이걸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정도는 따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의 그 조명 컨셉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지훈이가 잘못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고 촬영 감독님과 얘기하는 콘티 회의도 배우가 들어가서 물론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 씬에 대해서 나 브로킹이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1차 콘티를 정할 때는 촬영 감독님이 먼저 본인의 촬영 컨셉을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지훈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깽판을 치면 그거는 지훈이가 그건 아마 지훈이가 감독님이랑 영화 전반적인 거에 이야기를 하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졌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그런 디테일한 그런 소그룹 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훈이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되나 봐요. 뭐 여유가 없을 경우 한 두세 달 그럼 다시 또 그걸 2000년도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건 소모가 되게 심한 배우로서 지금 필모를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한 몇 편을 찍은 것 같아요? 한 50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주연 배우로서 참여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제 나이 대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면 그 부담감 사실은 뭐 부단히도 노력했을 거고 부단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실망하고 더 우울해하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쵸.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냥 제 목표는 100편 찍는 게 목표였어요. 제 평생에 배우로서 뭐 감독이든 배우든 100편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 100편이었어요? 축구 선수도 100경기 뛰면은 그 센츄리 클럽 드는 것처럼 뭔가 나라에서는 뭐 상은 주진 않겠지만 배우가 100편을 찍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렸을 때 100편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많은 선배님들이나 감독님들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긴 시간들을 이제 버티고 계속 작품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일들과 부침과 많은 좌절과 그것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냥 물론 힘들겠지만 그냥 100편이란 그냥 나의 목표 지점을 생각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목표가 날 달리게 하는 건가요? 네, 그걸 믿는 거죠. 그냥 믿는다라기보다는 그게 그냥 목표라고 그냥 꿈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딘 순간도 있고 좌절한 순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것도 그냥 100편까지는 어떻게든 가보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양이 어떤 충분히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약간 하루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의자에 앉는다가 되게 중요한 그 이야기처럼 그냥 배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촬영장에 간다 약간 그런. 그래서 되게 좀 운동선수 같은 삶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일단 그러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것.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내가 정말 와 멋지다 라고 했던 표현, 우린 각자의 한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강의 의미가 되게 다양한데 걷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걷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집착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하는 거나 영화를 사랑하는 거나 이게 집착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흐트러질 것 같아요. 난 너무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성격에 집착하면은 그게 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 걷는 거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그것이 저한테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가 연기하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본 거죠. 저는 제가 연기자가 될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전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하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동경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나도 배우가 되는 거겠구나. 나도 배우겠구나 앞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럭키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언럭키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형성이 돼서 도리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를 해야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는 아버님이 힘들어하는 어떤 순간들을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도 있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20대가 넘어갔을 때 저도 이제 데뷔를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큰 그러한 전쟁들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셨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근데 전략적이라는 것이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인데 그걸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농담으로 했지만 나는 집착이 사실 나는 파고 들어서 날 못 살게 굴어야 결국 내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그것도 작업도 혼자 하고 배우는 결국 누군가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약 집착을 하면 성격적으로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게 선배님 호칭 어떻게 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아. 네, 형 같은 경우는 혼자 작업을 하잖아요. 뮤지션들은. 근데 배우들은 단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도드라지면 같이 단체전을 같이 팀워크를 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나 혼자 작업하다가 나한테 왜 이렇게 미쳤어? 왜 막 이러는 걸 만약에 남한테 하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 최악의 수순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동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해본 적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 있죠. 제 욕심대로 끝까지. 누구한테? 뭐 감독님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감독님은 괜찮아.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몇몇 감독님들은 저를 재수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감독을 지금 2편 내가 알기로 3편째 했습니다. 네, 3편. 두 개는 내가 아는데 하나는 하나 최근에 찍었습니다. 로비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난 비행기 너무 재밌게 봤어. 롤러코스터.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그냥 나온 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복수가 찬 걸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다행히 복수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난 그거 정말 미쳤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정우식 대화 다이알로그야.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서 우리나라에 참 그런 영화가 드물어서. 롤러코스터 영화 레전드 있잖아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 혹시 레전드인 걸 알고 계시는지와 이게 나중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데 왜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면도하다 비었고요. 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잠시만요. 아주 잘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긴가요? 네, 선생님 무슨 과시죠? 네, 안과예요.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촬영 때 그 장면 찍을 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오라메디 광고를 그 컨셉으로 찍었더라고요. 제일 뿌듯했어요.
정말 정말 성공이다. 이게 네. 몇 년 만에 성공이야. 네. 거의 9년 만에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되게 뿌듯했죠. 아니 그 다음에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하다가 롤러코스터는 좀 자유롭게 찍었죠. 자유롭게 찍고 너무나 즐거웠고 잊지 못할 저의 데뷔작이었고, 허삼과는 제가 되게 교만했어요. 제가 배우로서 작품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같이 이제 성공의 맛을 느끼면서 나도 감독으로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중국의 정말 최고의 소설 중에 하나인 허상과 매열기를 이제 각색을 해서 찍었는데, 그때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소설은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훌륭한 건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영화였는지. 거기서는 제가 예스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이 소설을 등에 업고 뭔가 재밌게 만들 수 있다라는 머리로만 생각이 있었지, 가슴으로 내가 그 이야기와 이 소재를 진짜 원했는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작품 할 때까지가 그런 소재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내 가슴을 움직이는. 예. 그래서 뭐 주로 저 하와이도 자주 가고 하니까 뭐 코리아타운 이야기를 할까 뭐 할까, 그리고 한 번은 3부까지 쓴 시나리오도 있어요. 기자들 이야기, 파파라치 이야기를 3부까지 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 작품도 3부로 시나리오를 보고 이거를 진짜 내가 이 이야기를 진짜 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상업 영화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영화를 또 혼자 또 구상하고 작가랑 같이 글을 썼더라고요. 또 덮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강제 이제 휴식이 된 거죠.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웠어요. 근데 골프장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웃긴 거예요. 밖에서 본 사람이 볼을 칠 때 골프장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이중적인, 어쩌면 다 속내들의 진짜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골프를 하면서. 이거 진짜 미친 코미디다. 이거를 소재를 갖고 영화를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접대 골프하는 얘기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롤러코스터도 그래서 재밌었던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그 특이한 환경이 주는 즐거움인데 비슷하다면 이거 재밌겠네. 뭐 골프를 몰라도 그냥 그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감독을 한다는데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 1순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그리고 롤러코스터라는 저예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진가, 이 사람의 유머, 이 사람의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구나를 약간 심어줘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다 자리 잡고 밥 먹고 살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었나? 네, 제가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바도 많이 하고, 다 연극 베이스에 있는 친구들이고 단역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저는 딱 감독으로서 이들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들도 많고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진짜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정말 최고의 매력들을 이 스크린에서 보여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서 이 카메라 연기를 접했던 것처럼 이들이 전혀 어떠한 불편함 없이 마음껏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리딩도 엄청나게 많이 한 게, 보통 이제 오후 2시에 만나자, 뭐 오후 5시에 만나자, 그럼 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6시 반에 만났어요. 리딩 2시간 하고 할 일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5번씩.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지? 잠깐만. 그러니까 저도 좋은 거고 배우들도 좋은 거죠. 네. 보통 영화에서 리딩 한 몇 번 하지? 한 번? 한 번, 두 번. 근데 이번 로비 할 때도 거의 한 40번 했어요. 되게 바쁜 배우들인데.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다 데리고 나올게요. 한 11명 돼요. 그게 그 대사의 속도가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40번을 하니까 대사가 정말 자기 건 것처럼. 대사가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또 그 글을 쓸 때는, 물론 같이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김경찬 작가님도 계시지만 이번 하이제킹도 같이 썼던, 하이제킹을 쓰셨던, 전 대부 음악 틀어놓고 시나리오 썼어요. 그러니까 대사는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연기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게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그거를 노출하는 순간. 야, 그게 롤러코스터. 로비 얘기하는 거 지금. 로비 네, 거. 네. 그 저 골프 접대. 네네네.
되게 진지한데. 네, 롤러코스터도 그랬어요. 대부 틀어놓고. 네. 전 주로 모든 영화의 시작은 다 대부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지만 그러니까 유쾌하려면 어쨌든 시치미를 뚝 떼야 되니까. 네. 아까 이제 그런 연기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때깔의 연기를 한 사람이 그 전에 많지 않았지. 예를 들어서 추격자의 그 사이코패스는 지영민. 여태까지 없던 네. 그 하정우를 보면 사이코패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거기서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사람들 아마 대중적으로 가장 큰 성공이 아마 추격자 네, 아니었을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그렇죠. 텐데. 뭐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전에도 뭐 마들렌, 뭐 마들렌, 슈퍼스타 뭐. 감사용, 잠복근무 또 그러한 작품들이 또 다 있었기 때문에 추격자를 또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있었던 거고. 네. 근데 난 추격자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어떤 거냐면 약간 했던 게 아해 보세요 하는데 아 아세요? 그냥 그 하나에 갑자기 나 너무 소름이 끼친 거야. 그냥 아도 아니고 애 같은 거야. 그런 거 다 계산이었어 아니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사탕인가 뭘 먹는. ABC 초콜릿 먹는 거. 어. 네. 근데 뭐 나홍진 감독이 워낙 그 데뷔 작품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를 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갖는 어떤 그런 순수한 악마성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연기 플랜을 짰던 거죠. 근데 나홍진 감독님이 그런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늘 신났던 건 뭐였냐면 나홍진 감독님이 리허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우 씨 한번 연기 보여주세요. 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태도로 말씀을 하면 배우들은 그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걸 준비를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야. 더 막 북돋아 줬던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워. 테이크 그쵸. 지나고 보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약간 마리오네트가 된 것처럼 이것도 해드릴까요? 이것도 해드릴까요? 맞아요. 근데 그 리허설 매 테이크를 갈 때마다 늘 정말 칭찬해주고 그걸 북돋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끝을 갔던 것 같아요. 추격자. 그러니까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그렇게 또 감독이랑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는 거죠. 내가 느끼는 하정우는 자기 안에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잘 요만큼씩 하정우 안에서 잘 뽑아내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너무 어려운데 나의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그걸 꺼내놓는 거 아마 사람들한테 인상을 강렬하게 준 추격자가 있었다면 또 다음에 비스티 보이즈의 네. 그 거친 소개할게요. 자, 웃긴 놈을 원하면 1번. 자, 2번은 이게 커요. 하정우가 저런 사람인가 봐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사실적으로 찍었잖아. 호빠 출신이다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 내려놓고 저렇게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또 막 그 시나리오를 고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르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지옥의 묵시록이 아니라 그 뭐지?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다음도 맞죠? 신과 함께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되게 연극적인 네.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것과 아주 연극적인 네. 재미인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드라마가 확실했어요. 네. 뭐 대부분 블루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했지만 그러니까 드라마가 분명했다라고 저는 봤었어요. 1편 같은 경우는 모성애, 그 2편은 부성애. 이야기가 이거는 뭐 전 세계 이 드라마는 다 공통된 울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근데 사실 뭐 시나리오를 보고선 이게 좋다, 이게 흥행이 될 것 같다 이런 건 사실은 예상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하는 것 외에 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이것을 누구와 함께 만드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1번이 감독님이겠죠. 감독님이 어떤 마인드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고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영화가 관객들에게 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하느냐 그래야 시너지가 나오고 네.
사실 되게 연극적이고 블루스크린 앞에서만 연기한다는 건 사실은 다 CG 할 생각하고 하는 네. 건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일단 프리비주얼이라고 프리비주얼 2D의 영상을 먼저 봐요 모니터로. 여기서 이제 뭐 새가 날아들고 괴물이 여기서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액션 씬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순서에 맞게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쉬워? 그게 쉬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하는 게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쉬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너무 민망한 거죠. 100명 스태프들 앞에서 그렇게 소라도 잡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제 그걸 막 휘두르고 막 인상 쓰고 뭐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그게 막 고층 위에 막 서가지고 바람 팍 맞으면서 이제 막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 50cm 어떤 애플박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강풍기 틀고 이제 그런 게 민망한 거죠. 신과 함께는 잘 됐죠. 네, 두 작품 합쳐서 2,500만 원 냈으니까. 아 그게 1억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뭐 암살이 있었고 암살. 그 암살 너무 좋았다. 암살 너무 좋았어, 그치? 암살 너무 좋았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테러 라이브 김병호 감독의 PMC 같이 저 두 작품 같이 했던. 그 다음에 터널. 이야기의 제한이 확실한 곳에 대한.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재난 영화를 거의 다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하정우 아닌가? 그 작품수가 좀 있었죠. 네. 굉장히 극한의 사람을 몰아넣는 연기. 아 그것도 있었잖아. 왜 북한 간 거. 백두산. 백두산. 그다음에 또 저것도 있었지. 스파이. 저 베를린. 베를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한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캐릭터들은 되게 다르잖아. 네. 근데 그걸 즐겨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택한 이유. 일단 상황에 제약을 두면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코미디도 한 공간에서 몰아넣고 하면은 웃긴 상황이 쉽게 이제 그게 신빙성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희극이든 비극이든 어떤 그런 제약이 센 상황에서는 연기하는 것이 그다음에 극을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드라마들이. 그럼 날로 먹었던 거야, 그냥?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톰 행크스 형님 나오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인도에 갇혀서 그 막 윌슨 배구공 보면서 같이 뛰어다니고 뭐 하는데 그 안에 코미디들이 있잖아요. 블랙 코미디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이중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입체적인, 좀 다면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네. 그것이 한 공간에서 제약이 있다라고 해서 연기가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난 영화에는 늘 하정우가 있다는 맞았네. 그렇죠.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이성격이 재난 영화를 찍으니까 이게 완전 찰떡인 게 약간 느긋하잖아. 느긋하고 약간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와서 다시 수리남으로 왔을 때 굉장히 그 장르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네. 되게 거친 남자이면서 되게 그 세심한. 네. 그게 원래 영화로 만들려고 윤 감독한테 처음에 줬는데 종빈 형 이거 영화 못한다. 그래서 최동원 감독님만 줬어요. 최동원 감독님도 영화 못한다. 너무 방대하다 이야기가. 왜? 너무 방대해서. 네. 2시간 20분에 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관심이 있다는데 넷플릭스에서 한 8부작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종빈이가 그걸 물었죠. 이걸 이렇게 메이킹되는 과정도 너무 재밌네. 영화로는 안 돼 라고 했던 그 넷플릭스로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시리즈로 네. 가면서 네. 이걸 거의 영화처럼 찍었잖아요. 네. 한 편. 네. 가장 끌렸던 얘기가 뭐였어? 거기 그 안에. 홍어 파는 사람이 마약상이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반전이에요. 그죠? 홍어 수입해가지고 돈 벌러 갔는데 마약에 손대가지고 그걸 딜러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급반전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정우 캐스팅하려면 갇히거나 굉장히 특이한 서사가 있는. 그죠? 되게 굉장히 특이한 서사죠. 네. 그다음에 OTT를 한 게 사실은 특이한 선택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장르의 선택이 아니었네. 그 작품의 살 길을 찾은 거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선구자적인? 윤종빈 감독이. 네. 제가 아니고요. 그걸 건넨 사람이 선구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중개자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진짜 아구가 다 잘 맞는 경우를 만나는 게 참 힘들잖아. 네. 이게 하정우의 힘인가 싶은 게 아구가 다 잘 맞는 감독과 배우들 네. 그러니까 늘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 하정우의 선구 아닌 거. 부정하지 않아. 아닙니다. 네. 부족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아이처럼 추격자의 그 아이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 세계를 내가 드러나지 않게 잘 만들어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하이제킹. 하이제킹 이걸 고른 이유, 이 시나리오를 고른 이유. 이제 작품 선택할 때 상당히 그럴싸한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미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의 제일 중요해. 나도 그게 제일 중요해. 네, 영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엔터테이닝이잖아요. 전 재미라고 보거든요. 관객이 어려운 시간 내서 돈 내고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그거 뭐 작가든 감독이든 그 작가주의적인 어떤 자기 그 뭐 시시껄렁한 어떤 그런 테이스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재밌어야 그 진짜 한 100분에서 한 2시간 되는 거를 재밌어야 할 얘기도 하고 뭐 뒷담화를 까든 뭘 하든 일단 재미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한 시나리오를 읽고 선택을 하는 어떤 좀 기준이 좀 있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주연 배우로서의 어떤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되 내가 뭐 연기를 뭐 피를 토하든 뭐 소라도 잡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러티브가 이 드라마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1번이에요. 재밌어? 네. 하이제킹이요? 하이제킹 괜찮아요. 네, 그거는 야, 현명하다. 여기서 바로 딸려와서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괜찮아요. 그냥 네. 그냥 뭐 더 이상 말을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꼬꼬모에도 한번 소개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셋, 둘, 하나. 저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22살짜리 애가 어떻게 이걸 왜 납치했지가 저의 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계속 끝까지 읽게 됐던 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그럼 말 못하는구나. 그쵸. 뭐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영화는 좀 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어?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셀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반전이 있구나. 같이 넘어가니? 네? 북한으로 같이 넘어가니? 다 넘어가나? 그리고 이게 69년도에 한번 납치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북에서는 비행기를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살 수 있는 어떤 영웅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나 들었어. 그때 실제로 69년도에 승객들은 송환을 했어요. 근데 기술직들은 이 신분증을 보고 다 억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 조종사들 다 거기에 이제 승객들 다 신분증을 보고 직업들을 조사를 해서 좀 쓸만한 사람들은 안 보내고 일반 시민들은 보내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부기장이 방송을 해요. 신분증 다 파기하라고.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 괜찮아? 네. 특수관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4DX나 3D관이나. 다 같이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 네. 그 비행기 세트 자체가 짐벌이라고 그 움직이는 그거에 세트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비행기가 계속 움직여요. 이게 여기까지도 올라갔다가 이게 여기까지 들렸다가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상황마다 이게 왜냐면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촬영할 때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거든요. 연기하는데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헐리우드네. 거의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그 기계에 썼죠. 그래. 네. 그렇게 움직이고 네. 촬영하고. 네.
근데 이게 계속 움직이면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씩 이걸 그 위에서 이제 이러고 이제 촬영을 하면 계속 그냥 멀미예요, 멀미. 10시간? 네, 매일 10시간씩. 아, 또 이게 잘 돼야 우리가 또 하정우 감독의 영화도 로비. 언제 다시 한번 나와야지. 혹시 너희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롤러코스터도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인데 이번 영화도 약간 그 비행기 아니라는 건 비슷한데 어떤 감독님과의 또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지 뭐 의견을 막 적극적으로 내시거나 막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비행기 안에서 촬영하는 어떤 애로사항들을 감독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조명을 칠 수 없고 카메라가 마음껏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찍어? 맞아. 그러니까 이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댕깡이라고 그래서 어디 한쪽을 뜯어가지고 카메라를 뻗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카메라가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 이렇게 풀샷 같은 경우는 지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포지션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촬영 감독님이 이제 핸드헬드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과 촬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독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미리 이제 롤러코스터 때 경험했던 거를 이제 근데 그때보다는 1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뭐 발전. 짐벌 위에 올려놓고 뭐 흔들리고 막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때 롤러코스터 찍을 때 이제 막 터뷸런스 만날 때 의자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흔들린 장면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 타이트한 샷에 흔들리는 것만 있지. 근데 오늘 그림 얘기를 못했다. 올해 주제는 뭐야? 올해 전시회 주제. 올해는 10월 16일 날 이제 전시를 시작하는데요. 자유롭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랑 아크릴로만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작품이에요. 어느 정도 인기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지금 굉장한 평정심 봤어? 그다음에 하정우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약간 조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아름다움의 시선이 되게 다른 것 같아. 되게 섬세하고 여리고 화려해. 형 이거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선물로. 정말로? 네.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냄비 받침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냄비 받침대는 뭐 아니 난 잘라서 만들지. 잘라서 여기 이제 걸려 있는 거지. 시래기 덮밥. 이제 꿈 얘기해 줘. 하정우의 꿈. 앞으로의 꿈이요? 100편 말고 좋은 배우가 되고 좋은 감독이 되고 좋은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도 빨리 가족을 이뤄서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게 제 꿈이죠. 평범한 일상에 가장 부러운 게 뭐야? 동생이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안고 또 그런 일상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부럽죠. 할 자신은 있어? 네. 단기간의 꿈 같은 거? 단기간의 꿈 같은 거는 또 하이제킹이 잘 개봉해서 절대 못 도망가는 얘기로. 이게 타 보이지만 타지 않았어. 그렇죠. 네. 조금 탔을 수도 있어. 부족하진 않아 뭘. 근데 되게 멋있다. 어떻게 보면 배우는 조금 내 감정들을 소비하잖아. 나를 채우는 것 같은. 살짝 양고기 한번 어때? 약간 탔어? 아니요 괜찮아요. 탄 맛이 있어? 없어요.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전시 때도 한번 나와줘. 네. 전시하기 전에. 하이제킹은 그래도 괜찮은 거지? 나쁘지 않아요. 제일 멋있는 데다 말이야.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야 가 이제 가. 예 형. 네, 들어가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키가 크지? 한 180? 185입니다. 재영이 형 연락 주세요. 정우야 너무 즐거웠어. 네. 야 감사합니다. 진짜 즐거웠어. 네. 밥도 사줄게요. 너 그림.
네. 오 이건 무슨 식당에 있는 게 있네요. 식당에 있는 게 있네요. 형 들어갈게요. 형 연락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저 차로 타고 가나? 저로 타고. 가. 네. 지영이 형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정우야 안녕. 예. 그댄 내 삶의 이유, 나를 살게 한 첫사랑, 오랜 세월조차도 지울 수 없던 사람, 당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